사회를 보는 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이동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뭐 저도 이런 걸 처음 해보는 거라서 좀 서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툴더라도 많이 양해의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집에도 최근에 지난 3월 달에 사고가 있어서 제 바로 위에 형이 이제 목뼈가 부러져서 말 빼놓고는 다 이제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요양병원에 있는데 뭐 저도 힘들긴 하지만 가족들도 그렇고 당사자는 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대면 이렇게 면회가 풀려가지고 갔다 왔는데 너무 눈물이 나서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정이 생겼습니다. 예. 말문을 튀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인천 장애인 인권 영화제가 올해 세 번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인권 영화제는 이제 우리 장애인들의 인권을 높이기도 하지만 또 이걸 사회적으로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이렇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또 그런 거 널리 알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최한규 님이랑 며칠 전에 얘기를 하는데 이 장애인권 영화제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년에도 쭉 그러니까 오랜 동안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장애인의 노동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을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별과 배제가 없는 사회,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안산 단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김병태 소장님 큰 박수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서 수고해 계시는 분은 우리 한은진 수어 통역사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TV를 보다가 다음 주 SBS에서 하는 뉴스토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다음 주 토요일 아마 7시에 오전 7시에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 장애인 문제와 관련한 1시간짜리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집안에만 갇혀 있던 이제 장애인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뭐 노래를 부르시는 분, 춤을 추시는 분, 뭐 여러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의 일상을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아마 여러분도 관심 많을 거라고 저도 아침에 우연히 다음 주 하는 프로그램을 소개를 받았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내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김병태 소장님 오늘 오셨는데 인사 말씀하고 소개 단체에 대한 소개 잠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산에서 안산 단원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고요. 2018년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안산 단원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가장 핫한 사업, 핫한 활동이라고 하면 저는 권리 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 앞에 또 이제 최중증 장애인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현재 21분이 일을 하고 계시고 작년에는 5분 정도가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올해 21명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러니까 86년 장애인 문제 연구의 울림터라고 해서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 돼, 사회를 변화시켜야 돼라고 하면서 했던 활동들을 해왔고요. 중간에 89년에 뭐 노동조합 위원장도 잠깐 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03년 그러니까 오픈에이스인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거기서 산업안전국장도 잠깐 했었고, 그다음에 2007년서부터는 에바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또는
경기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이 활동들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제 삶에서 이렇게 보면 노동이 일정하게 이제 변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만들어갈 수 있는 세상 또는 그 노동과 함께하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일정한 희망을 보는 것 같아서 저는 최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해보고 싶습니다. 예, 그 선생님 하시는 일, 그다음에 이제 뭐 간단한 이력 이런 것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노동조합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 노동권이 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선 아주 오랜 기간,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제 우리 장애인에게 있어서 노동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건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뭐 보통 노동 이러면 그냥 아주 간단한 거는,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다 노동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단순하게 이제 생계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닐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우리가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뭐 자아실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이 노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애인 노동이 도대체 어떤 거냐, 장애인 노동이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그 선생님한테 좀 여쭤볼 거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장애인 노동이 이게 어느 정도의 실효성, 그다음에 이게 사회적 권리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좀 듣고 싶고, 뭐 비교할 수 있으면 다른 나라와의 관계, 다른 나라는 어느 정도의 장애인 노동이 사회적 권리로 인정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한국 사회의 장애인 노동권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일단 법이 만들어진 게 있죠. 지금도 있는 그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이게 이제 만들어진 게 제가 기억하기로 한 90년, 91년 뭐 어쨌든 그러니까 이 정도에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처음에는 저 장애인 고용 촉진법이었고요. 요 법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울림터라고 하는 장애인 문제 연구의 울림터라고 하는 조직과 그다음에 그 당시에 있었던 전국 장애인 청년운동연합 뭐 이런 조직들이 그 당시 80년대에 89년도에 3당이라고 하는 데서 농성도 하고 이러면서 이 장애인 고용 촉진법이 만들어졌는데요. 돌아보면 한 30년 정도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장애인 고용 촉진법을 통해서 장애인분들이 그러면 지금 처음에는 한 2%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고용되어 있는 게 고용률이 민간은 3.1%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은 3.4% 정도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 고용률에서 보면 그걸 지키는 사업장은 한 5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곰곰이 돌아보면 이러한 장애인들을 고용하지 않고 하는 기업들은 왜 대체 고용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돌아보면요. 하나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사업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1인당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기업으로서는 차라리 과태료를 내고 말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원래 이제 몇 번의 이제 중증 장애인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이 고용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될까라고 하는 논의들을 통해서 두 가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중증 장애인 이배수 고용제도라고 해서요. 경증 장애인, 그러니까 중증 장애인 한 명을 고용하면 2명 경증 장애인을 고용하는 효과. 그다음에 또 하나가 대기업과 연계해서 연계 고용하는 것. 그래서 이제 공화전자라든가 정립전자라든가 이런 데서 고용했던 장애인들을
대기업에 고용하는 효과로 해서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2000년도 초에 원래는 고용촉진법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져오면서 왜 보면 지역에 보면 보호작업장이라든가 장애인 작업장 이러면서 그런 직업재활의 내용을 가져와서 어쨌든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을 높이려고 했지만 실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과태료 수준에서 했을 때 차라리 벌금을 내고 말지 뭐 이런 것.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거죠. 기억은 나진 않는데 프랑스인가 이쪽에서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지금은 만약에 저희는 최저임금의 60% 정도의 과태료 정도를 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한 그 최저임금의 5배까지 그러니까 과태료를 물린다고 해요. 원래 이 고용촉진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과태료가 아니라요 벌금의 성격이 강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그걸 나중에 이제 경제 5단체인가 이런 데서 막 이러면 경제 활동 못 한다라고 하면서 그 벌금의 수준을 낮춰서 과태료로 만든 거죠. 그다음에 원래 그 장애인 고용을 그 당시에 이제 출연율 기준으로 해서 2%에서 5% 사이에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 당시 그러니까 91년도에 장애인 출연율은 한 2.2%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한 5.3%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강제 할당률을 이 5.3%로 장애인 출연율에 맞게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장애인 고용이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서구 유럽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그러면 우리 그 장애인들의 취업이나 이런 게 그거에 비해서 낮을까 높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닥 그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낮다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이미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도 장애인들의 고용과 관련해서는 실제는 특별한 대책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우리 한국 사회와 다르지는 않다. 그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이제 장애인 고용률도 뭐 3% 남짓 이런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거는 뭐 서구 유럽이나 아니면 뭐 우리나라나 거의 이렇게 취업률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사실 장애인 노동이 잘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거는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페널티가 너무 약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뭐 그것이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좀 수단들을 조금 더 이 강한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좀 수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이 이제 장애인 노동이 사회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 당연히 필요할 거고 뭐 사회적 인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또 취업 뭐 이렇게 장애인 노동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 장애인 노동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뭐 구체적인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소개해 줄 수 있는 게 있으시면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것 중에요. 최근에 이제 그 유엔에서 유엔 장애인 그 권리 협약 이것과 관련된 한국 정부에 대한 그러니까 심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 한국 장애 포럼에서 국제 장애인 그 권리 협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를 했냐면요. 그 장애인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근로능력 개념을 폐지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이라고 하는 내용의 근간에 보면 여기 선생님은 앞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은 그러니까 만약에 전산 자격이 있고 컴퓨터를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앞에 계신 선생님은 그러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기 위해서 그러한 자격증들을 다 갖고 계신가요? 이렇게
근로 능력 어떤 근로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서구도 마찬가지고 이 근로 능력 개념을 즉 당신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 근로 능력 개념을 폐지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장애인의 고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러니까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근간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 비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 평균적으로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비장애인에 비해서 이런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능력, 노동의 능력이 없으면 직업재활을 통해서 배우세요. 네. 각종 고용촉진공단 산하에도 직업교육을 시키기 위한 교육 기관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장애인 분들을 보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취직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직업개발 교육에 여기 1년 갔다가 취직을 하더라도 안 되고 그래서 이 기관들을 막 전전하세요. 그러니까 결코 내가 어떤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근본적으로는 이런 그러니까 직업 능력이라고 하는 근로 능력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을 근본적으로 폐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런 거죠. 그러면 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라고 생각이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업에 취직해서 무엇을 생산하고 그런 사적 경제라고 하는 여기에만 취직하는 것들을 노동으로 인정을 받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경쟁 노동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그 노동 시장에 가서 경쟁 노동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자기를 무수히 개발하고 무언가의 스펙을 쌓고 계속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그러니까 경제 활동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활동, 정치적인 활동, 문화적인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하는 제3의 섹터 이런 시장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동이 이제 사적 영역에서의 어떤 부를 생산하거나 사회적 재화를 생산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다양한 영역, 공적 영역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영역에서 실제 이 장애인의 노동 권리 이런 것들이 좀 보장되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뭐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비장애인들도 취업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스펙들을 막 쌓잖아요. 자기 일하는데 필요하지도 않는 다양한 스펙들을 쌓고 있는데 사실 이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그런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자신의 노동 능력 이런 것들을 인정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은 거고 그런 이제 것이 사회적 차별로 사실 드러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취업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취업 시장에서 사실 이게 살아남거나 생존하기 되게 어려운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장애도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잖아요. 뭐 지적 장애도 있을 수 있고 발달 장애나 지체 장애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좀 유형별 장애에 따라서 뭐 취업 시장에서 차별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좀 말씀을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그런 거죠. 뭐냐면 원래적으로 할 수 없는 거를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제 특별히 그러니까 발달 장애인과 관련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분들의 장애 유형에 맞는 그러니까 업무나 직종이 개발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비장애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일부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저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이제 사설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정리한다거나 또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그 바리스타 교육을 통해서 이제 그 커피를 내린다거나 그러니까 일부의 장애인분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전체 장애인들, 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 개발이나 직무 개발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다 그러니까 대상이 있어요.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얼마 할 수 있어요. 이런 거여서 그러니까 애초에 그 비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근로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그러니까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그 헌법 3조에 3조가 맞나? 어쨌든 헌법에 이 노동권은요 기본권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이자 의무거든요. 교육도 역시 책임과 의무여서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국가 사회가 노동 교육을 기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거죠. 공적 교육 시장을 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까지는 보장하고 그것을 보충적으로 하기 위한 사교육 시장이 있듯이 이 공적으로 그러니까 국가가 노동권을 책임진다라고 하면 공공 노동 시장을 만들어서 국가가 책임하고 뭐 일정 부분 다른 부분은 뭐 사적 노동 시장에서 또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 공공 노동 시장을 전혀 만들고 있지 않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냥 문득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70년대에 일본에서 장애인 운동을 했던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신체가 자본주의 사회에 맞지 않아. 그러니까 도저히 이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과 이 시스템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려고 하면 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바꿔야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활동했던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러니까 선택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쨌든 그 내에서 그러니까 공동 노동을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와파회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요.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은 장애인든 비장애인든 똑같이 임금을 가져가요. 몇 시간을 일했든 간에.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이 공동체가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뭐 이게 이제 장애인 비장애인에 있어서의 사회적 차별,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노동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각자 이제 각기 가지고 있는 장애 유형에 따른 차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제 인정되지 않고 있고 또 그런 것에 걸맞는 이제 사회적 직업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되지 않는 새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 여러 가지 이제 유형에 따른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제 지속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 뭐 한국 사회에서 최근에 이제 그 여성부 없앤다고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 노동에 있어서도 이 성적 차별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남성 장애인과 여성 장애인의 차별 아마 그런 부분들도 혹시 뭐 이렇게 활동하는 과정에서 많이 느끼셨던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 한국 사회가 남녀의 차별이 은근히 심하죠.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여성이 노동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러니까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여성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또는 그러니까 중증 장애인 특히 여성이 밖으로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콜센터에 콜을 받는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했는데 이게 또 그러니까 지속적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임금에 있어서도 남성 대비해서 한 우리 사회 기준으로 하면 60%에서 한 80% 정도, 70% 정도, 그 정도를 차지하는 속에서 여전히 그러니까 남녀 차이에 있어서의 임금 격차나 그리고 그들이 육아나 이런 것들을 특히는 장애 여성이 육아를 담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데 보통 비장애인 여성들도 육아를 담당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희도 이제 자립생활센터에서 이제 활동가들이 이제 구인을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일정하게 육아를 그러니까 뭐 중고등학교 요 정도까지 끝내놓고 이제 막 하려고 하는 40대 말 50대 초에 이 여성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장애 여성에 대한 그 근로에 있어서도 이 차별이라고 하는 건 저희 이 사회 일반적 기준에서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경일보에 보니까 그 인천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부인과 병원이 한 군데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장애인 병원으로 지정된 곳이. 그게 뭐 비단 저는 인천뿐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마 다른 지역도 비슷할 텐데 연간 뭐 100명 정도의 분만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장애 산부인 이렇게 뭐 지정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국가로부터 지정받으면 여러 가지 뭐 이제 조금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천에 단 한 곳도 없고 금방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이 남녀의 차별,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 장애인 노동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런 부분들 차별과 차이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자리에 앉으면서 선생님 이렇게 등을 봤는데 등에 뭐가 이렇게 써 있다. 선생님 죄송한데 잠깐만 일어서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예. 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앉으세요. 그 등에 이제 이것도 노동이다라는 걸 이렇게 등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옷을 입고 계시는데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인 노동이 이제 사회적으로 요구의 수준도 높아지고 있고 물론 여전히 이제 갈 길은 멀긴 하지만 그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누가 한 분 도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일하시는 그 센터에서 이 일자리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여자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개념이 좀 생소하긴 한데 이제 권리 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라는 거를 그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름도 좀 깁니다. 그러니까 최중증 장애인 권리 중심 맞춤형 공공 일자리 이렇게 이제 이 일자리를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공공 일자리, 그러니까 공적인 부분에서 보장하는 일자리인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권리 중심 맞춤형이라고 하는 속에서 맞춤형이라고 하는 속에서는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는 그런 일자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권리 중심이라고 하는 속에서 이 일자리가 지향하고 있는 거는요. 장애인들의 권익을 또는 인권을 한국 사회에서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직무를 짜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무에 보면 세 가지 직무가 있는데요. 권익공호 직무, 또 하나는 인식 개선, 또 하나는 문화 활동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켜내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그 앞에 최중증 장애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최중증 장애인이라고 하는 속에서는 일단은 저희가 이제 한번 그 면접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최중증 장애인이 아니면 이제 경증 장애인들이 오면 점수를 낮게 받아서 그분들은 탈락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최중증 장애인이라고 하는 속에서 사회적으로 노동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시설에서 나와서 시설에서 한 10년 이상 20, 30년 있다가 나왔는데 사회적으로 노동의 기회가 전혀 없겠죠. 물론 작업장이나 보호작업장이라고 하는 속에서 그걸 받고 일하셨던 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노동을 기존에 하지 못했던 최중증 장애인들, 그러니까 뇌병변 장애나 발달 장애를 갖고 있거나 와상 장애를 갖고 있거나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그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선발 기준이요. 네, 잠깐 아까 얘기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올해 3월 달서부터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21명을 뽑는데 지원자가 34분인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그 점수를 이제 매기는데 한 7, 8분이 안산 지역에 있는 직업학교에서 오신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이었어요. 그런 분들도 한 7분 정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아까도 좀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일을 했다거나, 그다음에 장애가 경증이거나, 그리고 저희 이제 하나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이거나, 그러니까 이런 분들 기존에 사회적으로 노동 능력이 없어서 취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뽑다 보니까 실제 만약에 이제 그런 직업 학교를 통해서 바리스타 자격증이나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요 상대적입니다. 예. 저희가 뽑는 기준에서는 우수하신 분들이죠. 예. 그래서 우수한 사람들은 탈락하고 그 우수하지 않으신 분들 밑에 분들이 합격을 하신 거죠.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이 노동이 그러니까 지향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 죄송합니다. 이게 앞에 계셔서 이 선생님하고 이제 이 두 분하고 경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누구를 뽑겠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계시는 선생님이 다용도로 쓸모가 있어서 뽑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 일자리의 기준은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옆에 계신 분을 뽑도록 아예 선발 기준에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기존에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못한 분들을 우선해서 이제 선발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게 이제 도입 배경이나 이런 게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도 아까 이제 사전에 잠깐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가 뭐 우선 이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진 배경이나 뭐 서울시나 그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과정이나 정도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인 노동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보적 장애인 운동을 하는 이 그룹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과제로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거죠. 만약에 이제 더 올라가 보면 96년도에 그러니까 전국 장애인 고용 촉진 걷기 대회라고 하는 것들을 해요. 그때 종로에서 했는데 그때 어쨌든 전국을 돌고 거기 와서 그 당시 한 10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그 당시에 민주노총의 초대 권영길 위원장님이나 지금도 어쨌든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이제 고용 촉진 걷기 대회를 했고, 그 당시에 민주노총의 단협에 장애인 고용 2% 지키기 뭐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2001년도에 그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벌어지면서 그 이동권 투쟁을 통해서 저는 중증 장애인들이 세상에 나오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휠체어를 타고 전동 휠체어를 타고 그랬던 분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지난 21년 동안 뭐 더 됐죠. 어쨌든 사람들 21년 동안 우리는 사회를 많이 변화시켜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에 없었던 장애인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었죠. 그다음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전국 장애인 특수교육법 재개정이었나 어쨌든 장애인 교육법 전면 개정에 준하는 것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또 활동지원법도 만들고요. 네. 그러면서 지난 21년간 싸워오면서 우리가 그런 거죠. 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활동들이 우리가 가치가 없었나?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저상버스가 시내에 다니게 되고, 그다음에 누구보다도 그 노인분들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거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 우리한테 욕도 많이 하시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거죠. 그 활동에 참여했던 중증장애인들 전동휠체어를 타고 나왔던 그분들의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저는 세상이 변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2007년도에 그 자립생활센터 이제 에바다라고 하는 곳에서 에바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하고 있을 때인데 이게 이제 참 모순적인 상황에 좀 놓이게 됐어요. 하나는 이제 급여 기준이 상근하시는 사람분들은 그 상근에 따라서 급여를 받는데 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활동가라고 하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같이 했던 분들은 거기에 참가하는 식사나 이런 비용들은 지급되지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도 없었지만 지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걸 저는 이제 굉장히 그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장애인의 노동권이라고 하는 속에서 2018년도에 그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서울지사를 저희가 전작년과 이렇게 해서 점거를 하거든요. 그때 그 이야기가 뭐였냐면 공공일자리 1만 개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노동권은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잖아요. 그럼 국가가 우리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아직까지도 고용촉진공단이 만들어져서 30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장애인 고용이 특별히 나아지지 않고 특히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더욱더 그러하고 그래서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거죠. 근데 거기에서 노동부가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권익공호, 동료상담, 그다음에 그 인식개선 요 세 가지 문화활동 요 세 가지 직무 중에서 권익공호와 관련된 동료상담가만 노동부가 받고 여전히 노동부는 근로능력이라고 하는 이게 어떤 효용성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동료 상담가만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이 동료 상담가 교육 그 상담가로 활동했던 분도 업무적 스트레스나 이런 걸로 또 이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러면서 좀 내용이 바뀌긴 했지만 그 이후에 그러니까 2019년도에 서울시에서 이 공공 일자리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책임져라. 당시 박원순 시장이 그걸 받으면서 2020년에 서울시에서 이제 폐중증 장애인 권리 중심 맞춤형 일자리가 처음 시작된 거죠. 근데 이제 요 일자리가 그렇게 시작이 되면서 확산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이 일자리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노들장애인 야학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야학에 참여하면서도 그러니까 그 투쟁 현장에 참여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배웠던 문화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공연을 했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권익공활당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피켓이나 이렇게 들고 거리에서 선전전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따르는 한국 정부가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해서 국내에 홍보한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게 그런 활동을 할 것들을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활동을 할게요 라고 하면서 받은 거죠. 그게 이제 일자리가 되면서 굉장히 저는 혁명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일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집단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들을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노동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어쨌든 2021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처음에는 25명 그리고 올해는 경기도에서는 200명 내년에는요 500명으로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전라남도, 부산 다 도입되고 전라남도는 최근에 12개월 그러면 이제 퇴직금까지 받는 그런 일자리들을 만들었는데요. 그러면 이 일자리는 그렇게 만드는 게
장애인분들이 그런 활동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만들어졌을까? 저는 그거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활동하는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서 정치적인 일정한 힘을 통해서 그러한 일자리를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영역을 국가로부터 시정부로부터 예산을 쟁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역들을 만들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일자리는 그런 거죠. 앞으로 더 확대될 뿐만 아니라 곰곰이 생각하면 나중에 뭐 30년 뭐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속에서 그 일할 수 없는 비장애인들도 이제 앞으로 많이 생기게 될 텐데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일할까? 이런 고민까지 연결되면 너무나 전망이 밝은 아주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여러 사람의 노력이 쌓여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권리 중심의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진 거라고 보여지고요. 실제 이제 서울에 이어서 경기도가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좀 진전된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실제 이제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변화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실 거라고 보여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될 이유 이런 것들을 좀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그 매일과 보호자가평 또는 뭐 주간보호센터 여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셨던 분이 있는데 이 권리중심 일자리를 하게 되면서 어쨌든 뭘 받죠? 일을 하니까 매달 돈을 받잖아요. 돈을 받으니까 하나는 계획이 생기더라고요.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삶에.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뭐뭐를 할 거야. 근데 이제 첫 월급을 타자 채용에 계신 분들은 그 월급을 타서 자기 자신을 지원하는 선생님들에게 간단하지만 선물들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는 이 일자리를 통해서 어떤 분은 나는 가수가 될 거야. 이렇게 자신의 직종을 명확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집을 장만해서 얼마 후에 결혼을 할 거야. 이렇게 자신의 삶의 목적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얼굴에 꽃이 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꽃이 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오셨던 분들 중에서 만약에 1순위 중에 1순위로 뽑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탈시설하신 분들이거든요. 그 탈시설하고 그 다음에 시설에서 그 나빴던 또는 폭력을 당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만나면 굉장히 사람 간의 대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심하고 뭔가 좀 불안한 이런 어떤 경계를 한다라고 하면 한 달, 두 달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자신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서울 노동청에서 발언자, 나는 왜 일자리에 참여하게 됐고 나는 그러면 이 일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발표하실 분 그랬더니 한 분이 자발적으로 내가 할게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는 어렸을 때 그림을 좋아하고 이랬는데 그런 거를 집안에만 있으면서 하지 못했대요. 그리고 이제 자신하고도 그러니까 이분이 올 때 굉장히 어머니는 일을 가시고 이분이 밥을 챙겨 먹고 나와서 와야 되는데 밥을 챙겨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얼굴이 좀 뭐라고 할까 좀 밥 먹지 않고 얼굴이 좀 피곤에 쪼들려 있다고 할까. 그리고 이제 그 PC방에도 다녀서 그런 게 생활 자체가 조율이 좀 안 됐던 거죠.
근데 이분이 저희 일자리를 다니면서 그런 것들이 조율되고 내가 저희 사업장에 1시에는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시서부터 6시까지 근무인데 주 4일 근무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와서 실제 이제 식사를 못했으면 같이 식사하자라고 하고 사전에 가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분이 자신의 뭔가의 계획이 생겨. 그래서 나는 이 일자리를 통해서 내가 문화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미술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어쨌든 저희가 최소 월 80시간의 일을 하는데 한 90만 원, 90 얼마인데 그 중에 이제 타면 한 80 몇만 원 되겠죠. 수령액은. 그 중에 반은 엄마를 드리고 반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써요. 또 한 사례를 이야기하면 우리 지역에서 이제 최근에 6월달에 발달장애인 부모님이 극단적 선택을 하신 게 있었어요. 근데 이분의 아이들 중에는 발달장애가 2분이 계세요. 근데 이 형제 중에 이제 한 분이 저희 이제 8월 달서부터 권리중심 노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은 현재적인 상태는 아빠가 옆에 보여요. 아빠가 계속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일에 참여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집에서는 어디 이제 가자라고 하면 잠깐 한눈을 팔면 어디로 사라져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갔다가 뭐 어떨 때는 그 모텔에서 잔다고 하면서 뭐 결제도 하시고 또 굉장히 자유롭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근데 어쨌든 그분이 저희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시간에 맞춰서 나오려고 하고 그래서 6시까지 근무를 하고 내가 필요하면 저 힘드니까 잠깐 산책하고 올게요. 그리고 6시가 끝나면 밥을 먹고 저 게임방에 좀 있다가 집에 들어갈게요. 자기 스스로 이야기한 것들을 지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바뀌는 그런 것들을 직접 보게 되니까 이 일자리는 더욱더 필요하고 더 확장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간절히 들어요. 예, 널리 알리고 이런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권리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일자리를 통해서 이제 이 개인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스스로 계획하고 개척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하고 물론 뭐 여전히 부족하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제 더 이렇게 쌓이고 많아지면 이제 사회의 변화 이런 것들까지 크게 이제 보여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는 장애인이 거의 없는 것 같은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거나 시설에서 나오지 못하는 가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꼭 우리나라여서만 그럴 건지 아니면 앞서도 뭐 다른 나라의 사례들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뭐 외국의 사례 중에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모범적이다. 장애인 노동과 관련해서 혹시 그런 부분들을 뭐 경험해 보셨거나 아니면 알고 계시거나 좀 이렇게 분들한테 알려주실 사례가 있으시면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2000년도 초에 그러니까 제 3섹타 뭐 이러면서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사회적 기업 이런 식으로 했던 고민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한국 사회에 그런 기반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만약에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서 그러니까 장애인을 몇 프로 이상 고용을 하면 어느 정도로 지원한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원을 한다.
외국에는 아마 그러니까 스웨덴이나 이런 데뭐 사마리인가 뭐 이런 기업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 사회에 유사한 사례는 당연 고용촉진공단을 통한 고용지원금과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였는데요. 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장애인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금리적 혜택이나 이런 것 그리고 시설도 지원하는데 왜 그러니까 장애인들의 고용이 안 되고 있을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이야기했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제가 이제 구체적 사례는 모르지만 특별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고용률 자체가 우리보다 높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한국 사회도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을 통해서 30년 동안 그런 활동들을 해왔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방향성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 유형에 맞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노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사회적 조건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을 만들지 않는 속에서 30년을 해오다 보니까 한편에는 그냥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의 어쨌든 그러니까 기업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을 축적시켜서 공단 자체만 키우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역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오히려 전 그런 고용촉진 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을 빨리 개선을 해야만 법제도적인 틀을 다시 만들어야 나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뭐냐면 한국 사회가 지난 20년 동안 싸우면서 세계적으로 제일 잘 돼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가장 많이 싸우는 거예요. 장애인의 이동권과 관련해서 지하철에요. 제가 이제 그 전에 일본을 가봤지만 일본의 지하철을 타게 되면 그 역무원이 몇 칸에 딱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와서 쫙 발판을 거기다 깔아놔요. 근데 거기에 보면 거기 일본은 다 이렇게 민자예요. 요 지하철과 역사 사이에 요 넓이가요 굉장히 넓어요. 잘못하면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근데 한국 사회는 지난 20년 동안 싸우면서 역사 내 단차라든가 실제는 전동열차를 타고서도 그냥 내릴 수 있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렇게 지난 20년 동안 싸웠기 때문에 영국도 그렇게 아마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고 그러면 세계 제일인 제도나 이런 것들을 우리도 이제 만들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선진국에서 그러니까 근로능력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을 유엔 사회에 저희가 제기하기 시작한 거죠. 장애인과 관련된 근로능력 개념을 폐기해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근로능력이 아니라 장애인에게 공공노동을 보장할 수 있는 것들을 각 정부에게 권고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뭐 약속된 시간은 대략 1시간 정도 이렇게 서로 이제 말씀을 나누시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장애인 노동이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 노동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고 그것이 왜 사회적으로 좀 더 확장되고 확산돼서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노동. 제가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 이제 안산 지역에서 일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죠. 그분하고 이제 술을 먹으면서 이것도 노동이야.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살아가고 집에서 내가 누워 있어도 그거는 어떠한 가치, 사람들에게 필요성들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노동으로 인정돼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 그게 노동이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회가 어떻게 인정할 거냐 라고 하는 거죠.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생산하고 그 사람이 사회의 공공적 가치 속에서 활동한다라고 하면 이미 우리 사회는
그리고 이제 공공 노동을 통해서 어떤 분은 환경 감시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느 지역에서는 이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 공공 일자리와 관련해서 그런 기준도 만들었어요. 뭐냐면 그렇죠? 경기도 생활임금. 이래서 실제 급여의 기준을 그 기준으로 가져가면 굉장히 그래도 그러니까 최저임금 수준을 뛰어넘는 이런 임금들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서 저는 그러니까 장애인이 왜 장애인일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서구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하면서 일하지 않는 몸이, 그러니까 에이블 바디라고 하는 사람들은 노동자가 된 거고요. 몸 할 수 있는. 디스에이블드. 그러니까 뭐뭐를 할 수 없는 몸. 그리고 이제 서구의 그 장애인의 개념에 보면요, 그런 장애로 인해서 직업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자본주의 발전의 초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앞으로 광범하게, 그러니까 70년 후에 그러니까 만약에 기업이 발전해서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속에서 일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4차 산업혁명에서 일자리도 쫓겨날 거고 1000명이 일하는 공장에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은 딱 3명,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사람. 그죠? 그러면 기존에는 1000명 중 그러니까 1000명이 일을 했는데 3명을 뺀 그러니까 997명은 실제는 현대적인 의미에서 장애인이 되잖아요. 일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한 것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즉 공공 노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기존의 경제활동 시장만이 아니라 시민사회 영역, 정치적 활동, 문화활동 이 자체가 전체가 노동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만 이제 세상이 굴러가는 사회가 돌아오지 않을까? 그걸 포기하는 순간 그런 거죠. 저희가 이제 80년대에요. 저희 장애인에 대한 규정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기생적 소비계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군가에게 밀붙어서 그러니까 사회적인 노동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미 그러니까 다가오는 사회가 그런 것들을 광범해지는 사회라고 하면 저는 우리가 지금 권리 중심 이 일자리를 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얘기했던 기존의 이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아니라 최중증 장애인 고용 지원법이라고 하는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노동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키고 사회적 힘을 쟁취해 나가는 거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전체 장애인 중에서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대부분 90%가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장애를 갖는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거로 봤을 때 사실 비장애를 구분하는 것도 사실 좀 그렇기도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스웨덴은 그 인구 조사를 할 때 장애인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장애인 숫자가 몇이고 비장애인 숫자가 몇이 이걸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더 우리 장애인 노동이 장애인이 이제 차별이 아니라 차이로 이해되고 그것을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장애인들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어깨를 걸고 같이 이렇게 힘을 낼 때 그런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차이가
한국 사회에서 특별한 것이 아닐 수 있을 때 저는 좀 더 이렇게 진전된 사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여러분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거 다 보셨죠? 저는 사실 그걸 보면서 되게 좀 불편했어요. 그 만평을 한번 제가 그 노두장애인 거기에서 만평을 낸 걸 봤어요. 우리가 일상에서는 장애인들을 굉장히 불편해하지만 또 그런 드라마나 이런 것들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는 마치 굉장히 또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이해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인식의 이중성들이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온전하게 다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냥 중간중간 집에 누군가가 볼 때 이렇게 잠깐 본 적은 있어도.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이 장애인의 노동이 한국 사회 특별한 어떤 것으로 치부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올바른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1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장애인 노동의 의미, 그것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미,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건지 말씀해주신 우리 김병태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서서 고생해주신 우리 수호통역사 한은진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나는 이건 꼭 물어봐야 되겠다.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저는 오늘 좀 개인적으로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잘 뭐 이렇게 예 선생님 잠깐. 아니고 그 소장님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 하시는데요. 그 참여하신 그 중증 장애인분들이 고용에 대해서 안정성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혹시 그분들이 그 계약은 그 기간에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 지역만 치면 취업지원 사업처럼 그 1년에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만 계약이 돼요? 제 소개를 안 드렸는데 먼저 부천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이고요. 김재민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저기 김병태 선생님 기억하실 게 보이는데 19년도에 그 안산 노동회관인가 거기서 장애와 장애를 예. 지금은 저희가 이제 받은 게 10개월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10개월로 하고 있고, 근데 경기도하고 계속 이야기를 통해서 본인들도 12개월에 동의한다. 13개월까지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이제 남아 있는 쟁점이 하나가 뭐냐면 그걸 결정하는 투자 심사를 해야 돼요. 경기도가 이야기하는 그 투자 심사를 12월에 못 하고 1월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 이미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는 12개월 그래서 이제 그 퇴직금까지 13개월로 하기로 했고요. 서울은 이미 1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조 선생님. 일단요, 그러면 재원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원이 중앙정부 부분은 없는데 하고요. 저희가 새 정부 들어서 사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지금 예산 다 수감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형태로 실제로 노동시장에서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 이런 공공적인 성격이 있는 것들을 줄인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는. 그렇다고 한다면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 자체가 재원은 어디서 가는지 좀 알려주시면. 지금은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는 그 이제 동료 직업 상담 이렇게 해서 동료 상담과 요거만 하고 있고요. 지금 그 권리중심 일자리는 다 그러니까 지방정부 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없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서울시, 경기도, 그렇게 그러니까 전라남도 이렇게 해서 이제 지방정부에서 하고. 그러면 한번 조금 더요. 그 권리 옹호 사업 중에 예를 들어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장애인들이 뭐 예를 들어서 집회나 시위 뭐 이런 것들 하는 것도 그 범죄에 들어갑니까 사업에? 그게 일자리입니다. 그 일자리가? 예. 그래서 저희는 저 집회 및 시위라고 하지 않고요. 그런 일자리를 할 때는 캠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 캠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데모를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네, 데모를 열심히. 하는데도 지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 이 데모가 아니라니까요. 캠페인. 알겠습니다. 예. 불법은 안 됩니다. 예.
한 분만 더 딱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그 예. 저희 이제 발달 장애인 분 중에서 이제 캠페인을 나가서 서명을 한다거나 스티커 작업을 하는데 이분이 그 서명을 유도하는 방식이 지금 생각이 나서 하는데 저희 지하철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못 이러고서 서명을 해서 세계적으로 나눠서 했는데 거기가 가장 많이 서명이 됐더라고요. 확실한 방법이네요. 네. 그뭐 하실 말씀들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뭐 뒤에 이어지는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어쨌든 수고해주신 김병태 소장님, 그다음에 한은진 소통역사님,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 전체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함께 박수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